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미세먼지 억제를 위해 일반인도 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LPG 차량의 연비를 고려하면 경쟁력이 낮아 운전자는 물론 자동차 업계의 반응도 회의적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의 핵심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낮은 성능과 비싼 가격 등의 기존 단점을 없애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이 유인달 탐사를 위한 예산을 10년 만에 편성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3조 원에 달하는 이번 예산은 달 궤도에서 운영할 우주정거장 건설 비용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과학본색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엉뚱한 상상력과 호기심이 가득했던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동심을 갖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동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른이 되면 정말 동심이 사라지는 건지 생각연구소에서 얘기 나눠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연비 면에서 LPG 경쟁력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는 누구나 LPG 차량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소식에 운전자들은 일단 반가움을 나타냈습니다. LPG 차량 살 의향이 있어요. 환경 문제 때문에. 특히 미세먼지가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니까. 그럼요, 사야죠, 당연히. 당연히 차를 바꿀 때는 LPG를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LPG 차로 바꾸거나 새로 살 때 LPG 차량으로 바꿀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저는 생각이 없어요, LPG 차량. 예전에 타봤었는데 겨울철에 시동이 잘 안 걸리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실제 최근 LPG 가격은 경유 가격의 63%, 휘발유 값의 58% 수준입니다. 유류세를 인하해도 LPG 값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싸지만 연비까지 고려하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중형 승용차 기준으로 5만 원어치를 넣고 갈 수 있는 거리가 휘발유보다는 길지만 경유차보다는 100km 이상 적어 연비가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 같은 값을 내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드는 LPG차를 소비자들이 환경보호라는 이유만으로 굳이 살 것인가는 회의적입니다. 연비 부분들이 썩 그렇게 좋다고는 생각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이제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대세니까 하이브리드나 그쪽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자동차 제조사들도 이번 조치로 LPG 차량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료 효율이 좀 떨어지고 또 친환경차들이 최근에 보급이 많이 돼서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바로 그 수요들이 다 LPG로 갈 수 있는 것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유소에 비해 LPG 충전소가 적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히지만 정유나 가스업계는 충전소를 늘릴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국회가 모처럼 뜻을 모아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LPG차 전면 허용 법안을 내놨지만 운전자나 업계 모두 냉담한 반응이어서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이후 세계 20여 개 나라가 미국 보잉사의 737 맥스 8 기종의 운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운항 중인 미국에서도 우려가 커지면서 해당 기종의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항공안전청은 보잉 737 맥스 8의 운항 중단 조치는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네덜란드 항공당국도 맥스 8 기종의 영공 통과를 차단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벨기에도 보잉 해당 기종의 운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도 이 기종의 운항 중단을 잇따라 결정했습니다. Also ich denke, bis die Auswertung dieser Unfälle nicht vollständig vollzogen ist und die Erkenntnisse über diesen Flugzeugtyp gereift sind und die Zweifel ausgeräumt sind, ist es die richtige Entscheidung, denn Sicherheit geht vor. 중국, 싱가포르와 중동 국가들도 합류하면서 세계 20여 개 나라가 보잉 해당 기종의 운항을 금지했습니다.
거액의 소송에 직면한 미국 보잉사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잉사가 안전성 우려가 불거진 737 맥스 기종 전반에 대해 조종 제어 소프트웨어를 대폭 수정하던 도중 추락 사고가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운항 금지가 내려지지 않은 미국에서도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항공사에 문의해 해당 기종의 항공편 예약을 취소하거나 다시 예약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운항 중단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보잉 737 여객기는 지난 10일 아디스아바바 공항에서 이륙한 직후 추락해 탑승자 157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이스타 항공은 보잉 737 맥스 8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스타 항공은 고객 편의와 불안 해소를 위해 B737 맥스 8 항공기 2대의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타 항공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 기종을 2대 들여와 현재 일본과 태국 등의 노선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종은 국내에 단 2대뿐이지만 올해에만 대한항공과 티웨이 항공이 도입 계획을 확정하는 등 장기적으로 수십 대에서 100대 규모로 국내 항공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추락 사고로 인해 보잉 737 맥스 8 기종에 대한 각국의 운항 금지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캐나다는 운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마크 가노 캐나다 교통부 장관은 해당 기종의 운항 금지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현재 캐나다 항공사들이 보유한 이 기종 41대에 대한 운항 금지는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은 주저없이 해당 기종을 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노 장관은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면서 추후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미국 연방항공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 갖고 다니는 분들 많은데요.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에너지 저장 장치의 하나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기 자동차는 물론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에도 쓸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 핵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리튬이온 전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력 용량이 높지만 안전에 취약한 게 단점입니다. 최근 리튬이온 전지 폭발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로 주목받는 바나듐 레독스 흐름 전지의 핵심 소재인 이온 전달막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분자량을 최적화함으로써 기존 탄화 속의 이온 전도체들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낮은 내구성을 극복한 기술입니다. 이온 전달막은 전지 안에서 화학 반응에 필요한 수소 이온을 전달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대용량으로 수명이 평균 20년 이상 길고 폭발 위험이 없는 게 강점입니다. 기존 과불화탄속의 이온 전달막의 낮은 성능과 비싼 가격, 환경, 유해성 같은 단점을 없앤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이 기술은 국내 기업에 이전돼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소재는 높은 전류 밀도에서도 강한 내구성과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고 가격이 저렴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고품질의 전력으로 만들 수 있는 데서 이용될 것이고 그 밖에 백업 전원이라든지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 등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세계 시장 규모는 내년에 연간 21조 원, 국내 시장도 8,600억 원 선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버섯을 자주 먹는 노인은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의대 연구팀은 60살 이상 노인 600여 명을 지난 6년간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버섯을 300g 이상 먹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전조 증상인 경도 인지장애 발생이 50%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사용된 버섯은 느타리 버섯과 팽이버섯, 표고버섯 등 6가지였지만 다른 버섯들도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버섯의 이러한 효능은 거의 모든 버섯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 에르고티오네인 때문일 것이라고 연구팀은 추정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첫 소식은 어떤 건가요? 그 일반 가정에서 이제 가계부를 쓰듯이 예. 정부도 이 나라 살림 예산을 쓰죠. 네. 예산안 편성안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 예산 편성안을 작성을 하면 이제 국회에 제출하게 되고 예. 이제 국회 통과가 되면 확정이 되는 거죠. 미국도 우리나라 이런 비슷한 절차를 거치는데 이제 미국은 좀 특수한 게 하나가 있죠. 이 예. 셧다운 제도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 셧다운 제도는 미국 연방 정부가 일시 폐쇄되는 제도인데요. 이 새 예산안 통과 시한까지 정당 간 이 예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 연방 정부가 일을 하지 않는 건 셧다운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트럼프 연방 정부는 지난해 말이죠.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역대 최장 기간이라는 셧다운 35일이 걸리는 그런 사태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예. 이제 뭐 지난 11일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셧다운을 끝내고 났으니까 이제 부랴부랴 예산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해야 되겠다. 예. 이게 급선무인 거죠, 사실은. 2020 회계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회계년도 예산인 거죠. 그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예산안 가운데서 그 미국 나사와 관련한 그 예산안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나사는 그 나사의 A가 어드미니스트레이션으로 예. 미국 공무원 조직이에요. 예. 그래서 그 정부 예산안에 포함이 되죠. 네, 외신에 보니까 이 행정부가 과학 분야 예산은 줄이는 대신에 우주 분야 예산은 또 대폭 늘렸더라고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근데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누차 얘기한 게 제2의 뭐 아폴로 계획을 추진하겠다 이런 걸 여러 차례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 우주 미국에 이제 다시 한번 미국 달에 미국 우주인을 다시 보내겠다. 그래서 제2 아폴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폴로 계획이라는 것은 단순히 달에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 이 달을 전진 기지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제 화성에까지 네. 사람을 보내겠다. 그래서 뭐 문투 말스라는 그런 계획을 뭐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사명을 했었고 그 정부 예산안에 이게 포함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 나사의 그 짐 브라이든스턴 국장이 이 나사 예산안 관련 연설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간을 달에 보내는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예. 이걸 이렇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었죠. 네, 10년 만에 처음으로요. 자, 그러면 대략 그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사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조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나사의 예산이 한 210억 달러가 좀 넘어요. 우리 돈으로 한 23조 7천억 원이 되거든요. 아,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 R&D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20조 원 넘었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근데 나사라는 어떤 한 조직의 예산이 23조 7천억이니까 이 미국의 R&D 예산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브라이든스톤 국장은 이 예산안 가운데서 달 궤도에 건설할 그 우주정거장 게이트 예산이 전액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달 궤도의 우주정거장 게이트웨이요. 자, 이 게이트웨이와 유인 달 탐사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지금은 지구상공에 국제우주정거장이 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제우주정거장과 같은 거를 달 궤도에다 만들겠다. 이게 게이트웨이예요. 예.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달에도 사람을 보내고 또 이 게이트웨이를 전쟁 기지로 삼아서 화성에도 사람을 보내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구상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미래 우주 탐사의 전진 기지로 게이트웨이를 삼겠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게이트웨이 언제부터 건설이 되고 언제까지 운영이 될까요? 근데 이게 건설이 되려면 예산이 생겨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브라이튼 그 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까 이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건설에 들어가서 2024년부터는 좀 우주인이 상주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구상인 거고요. 예. 애초에 게이트웨이의 건설에 필요한 뭐 부품이나 장비를 운송하는 로켓으로는 차세대 나사 로켓인 이 SLS가 거론이 됐어요. 네. 이 SLS는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으로 나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로켓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 예산에서는 이 SLS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이 나사는 민간 부문의 로켓을 이용해서 그 게이트웨이 이제 물자나 이런 걸 보낼 그런 계획입니다. 네. 자, 나사의 차세대 로켓 SLS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의 어떤 목적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데 쓰는 로켓이 SLS인 거고 화성에 보낸 우주 탐사선을 오리온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이제 오리온하고 이 SLS는 한 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2020 회계년도 예산에서 이 SLS 예산이 17% 삭감이 됐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됐으니까 이 로켓 개발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나사 입장에서는 SLS 예산은 삭감이 됐지만 그래도 게이트웨이 예산은 확보한 상태잖아요. 자, 그런데 이 게이트웨이 미국 혼자만 단독으로 만드는 건 아니라고요. 그 전에 이 앞서 국제우주정거장도 미국이 주도를 했지만은 예. 사실은 다국적이 참여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때 유럽연합, 뭐 러시아, 일본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 게이트웨이도 이제 그런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워낙 거대한 프로젝트니까.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뭐 표명한 건 아니지만 뭐 유럽 연합 우주국이나 뭐 러시아 연방 우주공사나 일본 우주항공 연구 개발 기구, 그다음에 예. 캐나다 우주국 뭐 이런 나라들이 지금 참여를 뭐 하겠다 이렇게 기정사실화가 됐죠.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도 좀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확정이 돼서 우주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이 유전자 과학 기술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은 예. 지난해 한 8월에서 9월 사이에 국내 과학계를 강타한 일이 있었죠. 예. 이 서울대가 관리부실로 이제 김진수 전 서울대 화학부 교수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의 유전자 과학 관련 기술을 좀 헐값에 넘겼다. 예. 뭐 그런 좀 비판이 있었죠. 네. 이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12년에서 2013년 발명한 유전자 과학 기술을 이 김진수 전 교수가 최대 주주로 있는 툴젠이라는 회사에 예. 헐값으로 넘긴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였어요. 당시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서울대가 뭐 자체 감사도 하고 조사를 했는데 네. 이제 최근에 그 설명 자료를 냈었죠. 예. 자, 그러니까 특허 소유권은 서울대에 있는데 이를 김진수 교수가 민간 기업으로, 네, 김진수 교수가 민간 기업으로 가로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정말 큰 파장이 있었었죠. 서울대 입장은 어떤가요? 근데 당시에 서울대는 이제 뭐 관리 부실로 유전자 과학 기술 특허권을 지키지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받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서울대가 최근에 낸 그 설명 자료를 보면은 예. 서울대는 이 툴젠과 협상을 통해서 서울대의 어떤 정당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예. 그리고 서울대가 뭐 시간 끌기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원천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날렸다는 뭐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서울대는 어떻게 권리를 다시 찾겠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서울대 기본적인 입장은 현재 그 특허권을 놓고 툴젠과 재협상을 뭐 진행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만약 툴젠이 그런 협상에 좀 응하지 않더라도 서울대가 자신들의 어떤 특허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헐값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 특허라는 게 이제 그 기술 가치가 이게 가출한 시점, 그러니까 특허가 되기 전에 예. 단계에서는 이게 산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 등록 과정을 거쳐야 실체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산정한 게 헐값이 아니다. 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전된 기술 가치가 지금 뭐 수천억 대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현재 결과론을 반영한 결과론 또 해석이 아니냐. 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문제는 서울대와 김진수 교수팀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국내 유전자 과학 기술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정말 경쟁력이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주목이 더더욱 받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이 사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과학 기술의 선두 그룹은 역시 미국인데, 예. 미국에 이제 UC 버클리 그룹이 있고 하버드 MIT 그룹이 있어요. 이 두 그룹이 이제 유전자 과학 특허를 놓고 전 세계적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두 그룹 외에 가장 주목받는 그룹이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 그룹이에요. 예. 사실은 이 세 개 그룹이 이제 3파전을 하고 있다. 특허를 놓고 그런 양상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서울대하고 이 툴젠 간의 어떤 이 지금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뭐 별 무리가 없겠지만은 예. 이게 이를테면 뭐 특허 무효 소송이라든지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은 지금 이 김진수 교수팀이 다른 나라에서 낸 특허 그거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뭐 특허가 될지 안 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군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시각도 있고요. 예. 또 그 반면에 뭐 이렇게 서울대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뭐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뭐 이런 또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더 이렇게 좀 진지하고 좀 이렇게 좀 촉각을 세워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서울대가 좀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떤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잘잘못을 가려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른바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생존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전문 의료진이 탑승한 닥터카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파손된 자동차. 119 구급대원들이 절단기를 동원해 부상자 구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이 긴급 조치 뒤 가까운 병원으로 움직입니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시간에도 골든타임은 흘러갑니다. 앞으로 긴급한 중증 외상 환자가 생기면 119 종합상황실은 닥터카 출동을 요청하게 됩니다. 미추홀 소방서 119 구급대원입니다. 지금 공사 현장 폴다운 환자분으로요. 네, 저희가 금방 도착하니까요. 일단 정맥락 확보하시고. 닥터카는 5분 이내 출동,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외상외과 전문의와 간호사가 탄 닥터카는 3년 안에 예방 사망률을 23%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닥터카 의료진은 기도 삽입관과 응급약품 투여 등 고도의 의료 행위가 가능해 사실상 움직이는 응급실이 됩니다. 산업시설이 많은 인천은 인구 대비 중증 외상 환자 발생 비율이 다른 시도보다 많습니다. 인천시는 가천대 길병원과의 협업을 통해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원스톱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주 처음부터 전문 의료 행위를 통해서 처치를 해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장애도 최소화하는 그러한 제도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닥터 헬기에 이어 첫 선을 보인 닥터카는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당뇨 환자의 임플란트 성공률을 높일 실마리를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연세대 치대 연구팀은 쥐 실험을 통해 전사인자인 히프1 알파가 임플란트 주변 뼈 형성을 돕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당뇨병 쥐에게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뼈와의 접촉도를 관찰했더니 히프1 알파를 표면 처리한 임플란트의 경우 38%로 일반 임플란트의 18%보다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임플란트 나사선 사이 뼈의 양도 히프1 알파 표면 처리를 했을 때 더욱 높았습니다. 정상쥐에서도 뼈와 임플란트의 접촉 정도는 표면 처리를 했을 때 55%로 안 했을 때의 45%보다 높았는데 임플란트 나사선 사이 뼈의 양에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현존 최강의 치료제를 뚫고 증식하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건국대와 서울대 공동연구팀은 B형 간염 치료제 테노포비어의 내성을 갖는 바이러스를 환자로부터 분리하고 세계 최초로 내성 원리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노포비어 내성 환자는 B형 간염 치료를 받은 후 지속해서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10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돌연변이 4종이 동시에 생기면 테노포비어 내성이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서둘러 만성 B형 간염의 새로운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해야 한다면서도 내성 돌연변이 발생 빈도가 높지 않은 만큼 불필요한 두려움은 금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운전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은 일본에서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사고가 급증하자 일본 정부가 징역형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 규정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과 관련된 일본의 한 실험 장면입니다. 휴대전화로 이메일을 확인하는 운전자. 도로 옆에서 공이 튀어나왔는데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힙니다. 교차로에 빨간불이 들어와도 휴대전화에 정신이 팔려 그대로 지나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 상황에서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왼쪽 흰색 트럭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조작하느라 빨간불을 못 보고 교차로로 진입했다가 다른 트럭에 그대로 받칩니다. 튕겨나간 트럭은 맞은편 인도를 덮쳐 아이와 함께 있던 엄마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휴대전화 게임에 빠진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悲劇がですね繰り返されないようにまたぜひ厳罰化に向けてもですねお願いしたいと。 일본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운전하다 일어나는 사고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2,800건에 육박했습니다. 5년 전보다 무려 40%나 증가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사고 없이 단순히 휴대전화를 쓰다가 적발되면 벌금만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최고 6개월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선 겁니다. 가벼운 사고라도 나면 현재 3개월 이하인 징역형은 최고 1년까지로 늘어납니다. 일본의 강화된 운전 중 휴대전화 처벌 법안은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조만간 국회를 거쳐 오는 7월 이전에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홍보현입니다. 누구에게나 맑고 엉뚱한 상상력으로 가득했던 유년 시절이 있을 텐데요. 어른이 되면서 이때 순수했던 시절을 그리워만 하게 됩니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어른들이 동심을 잃어버리는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는 동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가 사실은 없다라고 솔직하게 말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착한 거짓말을 해야 하는지 좀 이런 고민이 돼요. 어떤가요? 네, 고민이 많이 되죠. 네. 원래 그 산타클로스 자체가 어린이들을 지켜주는 수호성인 성 니콜라스의 애칭이라고 하거든요. 별칭인데 예. 사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그다음에 또 산타 할아버지 선물 받으려고 되게 착한 모습을 유지하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한 교사가 아이들한테 산타는 가짜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해고를 당했다고 하네요. 해고를 당했다고요? 네, 학부형들이 상당히 뭐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동심을 모양이에요. 파괴했다고요? 네. 예. 이게 과연 산타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얘기해 주는 게 어느 쪽이 좋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학자들도 상당히 제각각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호주의 멜버른 대학교에 있는 댄 켈리 앨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산타의 존재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결론 내릴 때까지는 부모는 그 아이의 상상을 지원해 줄 그럴 책임이 있다. 일정하게 말아야 된다 예. 이 입장이고요. 또 반면에 같은 그 호주의 가톨릭 대학교에 있는 아멘의 샤하이언이라는 또 다른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이미 아이가 산타의 존재를 물을 때는 현실과 상상을 걔는 구별하는 거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네. 비슷한 이유로 런던에 있는 킹스 칼리지 교수인 데이비드 카일 존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산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학생한테 만약에 교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말을 믿지 않게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듣고 보니 또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교수님 역시 심리학 전문가이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 아이가 지금 인지 발달 어느 상태에 와 있는가를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발달 심리학자인 장 피아제가 얘기를 할 때 아이들이 이제 인지 능력이 발달해 가잖아요. 네. 그 중에 전 조작기 상태가 되게 이제 한 2세에서 한 6세 정도 보거든요. 예. 이때는 아이들은 자기 중심성만 있고 대상의 영속성 개념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 사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런 아이들한테 사실을 가르쳐야 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어쩌면 도움이 안 되겠죠. 네. 반면에 이제 그 인지 발달 단계 그 다음 단계는 구체적 조작기인데요. 한 6, 7세부터 한 11세까지 일종의 대부분 한 초등학교 정도 되잖아요. 네. 이때는 아이들도 사실하고 상상을 구별하기 시작을 해요. 일종의 문제 해결 능력이 개발되기 때문에 이때는 아이의 상태를 봐서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줘야 하냐 이 문제를 놓고 어른들의 의견이 이렇게나 분분한데 사실 어른들에게도 동심을 좀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 동심의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됩니다. 어른들 역시 동심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이유가 지난번에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 정말 좋아하는 영화예요. 네, 어른들을 정말 좋아하고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영화 이런 네. 얘기가 붙었는데요. 사실 이전에는 애니메이션이 주로 아동층을 타겟으로 이루어졌다면 어른들도 좋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네. 그 내용을 보면은 11세 소녀 라일리가 그 5가지 그 감정과 함께 모험을 하는 건데 5가지 감정이 기쁨이, 그다음에 네. 슬픔이, 그리고 버럭이, 소심이, 그리고 까칠이 이 5개인데요. 네, 기억나네요. 네, 이 5가지의 그 감정들이 자기 역할을 하면서 주인공의 자아를 성장시키고 또 형성해주고 이런 역할을 했었죠. 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그 캐릭터가 있었는데요. 이 라일리의 상상 속에 있는 한 그 놀던 친구였는데 네. 그 이름을 빙봉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얼굴은 그 코끼리처럼 생겼고요. 꼬리는 그 고양이 꼬리이고 몸통은 솜사탕 몸통이거든요. 네. 근데 중간에 나를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울 때는 사탕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그 라일리가 커가면서 사실 이 그 빙봉의 존재를 점점 잊게 되고요. 예. 나중에는 빙봉이 사라지게 되는데
빙봉이 사라지면서 여전히 그 라일리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잖아요. 예. 그 장면을 보면서 어른들도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유년 시절의 상상 속에 있었던 친구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런 것 때문에 함께 공감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아무래도 영화를 보면서 정말 순수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푹 빠져서 봤기 때문에 눈물까지 흘리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싶은데요. 자, 이처럼 어른들에게도 동심이 있다라고 볼 만한 그런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네, 그 2015년에 한 그 인터넷 그 방송 중에 하나가 예. 코딱지 친구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그 네, 종이접기? 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그 2030 세대들이 그거를 되게 볼 때 옛날에 종이접기 그 아저씨로 유명했던 그 김영만 씨를 예. 보고 너무 반가워한 거예요. 네. 또 김영만 씨가 되게 살갑게 인사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2030 다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 옛날 그 유년 시절을 다시 회상을 하게 되는 예.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많은 위로를 받고 또 김영만 아저씨 자신도 훌쩍 커버린 코딱지들을 보면서 반갑고 또 위로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분이 한 그 말씀 중에 상당히 많이 화제가 됐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코딱지들 더 잘할 수 있어요 라는 말, 그리고 또 우리 코딱지들 이제 다 컸어요. 네. 이런 말들이 되게 힘든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젊은이들한테 큰 위로가 되고 네. 또 하나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그 색종이 갖고 놀았던 사람으로서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 얘기인데요. 자, 이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동심의 세계에만 머무르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심리일까요? 힘든 현실 피하고 싶잖아요. 네. 예, 이런 사람들 저희가 이제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영원한 아이로 남고 싶다. 예. 사실 그래서 신체는 다 어른이 다 됐지만 내가 어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고 타인한테 늘 의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거를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힘든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방어 기제. 또 하나는 되게 현실이 되게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행동을 하는 것, 일종의 예. 퇴행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데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댄 카일리도 이 증후군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신체는 어른인데 실제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남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어린이들이 우리가 뭐 어른들의 경우에도 장난감을 갖고 노는 그런 네. 것들이 있죠. 키덜트 문화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피터팬 증후군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일환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그 어른들도 일종의 프라모델이라든지 뭐 RC카 리모컨 움직이는 자동차라든지 예. 또 이런 걸 사 모으고 또 만화 캐릭터 같은 거로 된 그런 그 티셔츠 같은 거를 입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전에는 이거를 볼 때 일종의 덕후다. 그래서 약간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사실 취업 포털 커리어에서 설문 그 조사를 했더니 예. 직장인 610명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41.8%가 나도 키덜트이다. 자기도 키덜트다. 네, 예. 상당히 공감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가만히 보면 이제 지금 현재 2030인 키덜트들 보면은 90년대에는 그렇게까지 뭔가 이게 조기 교육이라든지 뭔가 학원에 가야 되고 이렇게 바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어 보니까 녹록지가 않잖아요. 예. 취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맞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되고 스펙도 만들고 결혼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네. 일종의 도피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 골치 아픈 현실을 피해서 순수했던 그 시절의 그 기억으로 돌아가서 잠시 휴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자, 동심 정말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키덜트 문화와 같은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근데 뭐 피터팬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좀 현실 도피가 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동심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아이들은 지금 나 그리고 지금 여기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요. 예.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미래에 걱정하고 복잡한 많이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라든지 창의적인 생각 이것들은 어른 되어서도 하나의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치유제로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국신 윌리엄 워즈버드는 이렇게 얘기했죠.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이다. 예. 제 생각에는 예전에 보면은 동물의 노래가 있었어요. 그때 어릴 적 넓게만 보였던 그 좁은 골목길에 네. 다정한 옛 친구 나를 반겨 다시 달려오는데 가보면 되게 조그마한 골목인데 그때는 되게 맞아요. 컸던 곳이었잖아요. 네. 오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고 옛날 친구들 떠올리고 동심으로 한번 돌아가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때로는 철부지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도 스트레스를 푸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세계적으로 생명과학과 의학 분야를 뜨겁게 달구는 기술입니다.
그 잠재 가치가 최소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국민의 세금을 받아 국가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가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민간 기업의 특허권을 헐값에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사실이라면 세계적인 과학자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학계에 시급한 과제는 무엇보다 연구윤리 회복이 아닐까요?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